한국에 계좌가 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또 같은 말씀을 하시죠.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굳이 이걸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죠. 한국 계좌인데 미국에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IRS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일 테니까요. 또 중요한 것은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원금보다 더 큰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행스럽게도 IRS가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자진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 벌금을 대폭 줄이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 사면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신고를 놓쳐버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나 저희 회사 제스인컴퍼니에서는요, 지난 한 10여 년간 이 해외계좌 자진 신고 케이스를요 꽤나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1000건 이상, 2000건 이상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만큼 많이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곳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해당 금액이 낮게는 수만 불, 보고 대상을 누락한 데서부터 뭐 수천만 불에 이르기까지, 또는 이제 사안의 성격도요, 이 고의적이지 않은 굉장히 어떤 양성인 그런 케이스에서부터 고의성이 의심되는 어떤 복잡한 케이스까지요, 뭐 악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바탕으로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한번 그래도 일반적인 면에서 그리고 케이스를 적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IRS가요 이 해외 금융 정보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간다라기보다는 받고 있을. 그건 뭐냐면 FATCA라고 하는 제도 때문인데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인데 이게 해외 금융 계좌 납세 준수법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투 트랙으로 나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세금 신고할 때 폼 8938이라는 거를 써서 자진 신고해야 되는 그 규정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절반이에요. FATCA라고 하는 제도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외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미국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십 개국의 금융기관들이요, 자기 고객들 중에 미국 세법상 US person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계좌의 정보를요, 자국의 세무당국을 통해 IRS에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이 뭐 저기 우리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아니면 농협, NH증권에 주식 계좌가 있다면요, 그 정보가 한국의 국세청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US person이라면요, 이게 IRS에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IRS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비교해서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US person으로서 해외 계좌를 누락했다면 이 불일치가 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도 물론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의 합계가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불을 넘으면 이게 FBA인데요. FinCEN Form 114라고 하는 그 양식에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되죠. FBA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기한 4월 15일이고요. 별도 신청 없이 세금 신고 연장과 마찬가지로 10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은 FBA의 기준이요, 소득이 아니라 잔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같은 어떤 소득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더라도 잔액이 10,000불을 넘으면 보고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세금을 더 내라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러한 계좌가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해외 금융 자산이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 알리는 정보 보고 의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안 좋은 점이라면 안타깝게도 몰랐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법률 용어로 이거를 어떤 willful blindness라고 표현하면 맞을 텐데요, 고의적인 무지일 텐데, 미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면요, 자신의 신고 의무를 알아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비유를 들자면, 모르는 길을 내가 운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요, 길을 몰랐다고 해서 사고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법원의 판례들을 보면요, 납세자가 해외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 의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위반으로 간주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러한 어떤 위반에 있어서, 위반은 위반인데
이게 어떤 성격의 위반이냐에 따라 또 벌과금 또는 여기에서의 어떤 컨시퀀스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거죠. 즉 고의성 여부에 따른 거죠. 그래서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의 경우는요, 지금 이 영상 2026년인데요 기준으로는 이게 10,000불이 아니라 16,500불로 올라갔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3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의 경우는 벌금, 보통 이제 per violation, per year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per violation이 뭐지? 계좌당인가? 아니면 그 해의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연도당으로 계산하기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계좌가 5개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 간주된다면 그러면 연도당 10,000불, 아까 얘기했던 16,500불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납세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판결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좌당 따지면 그게 곱하기 계좌 수가 되니까 굉장히 클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반면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의 경우는요, 벌금은 잔액의 50%, 누락된 잔액의 50% 또는 16만 5천 불, 원래는 10만 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 어저스트가 됐거든요. 중에 더 큰 금액의 벌과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계좌별로, 연도별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어 3개 계좌가 있고요. 합계 잔액이 10만 불인데 3년간 신고 안 했다라고 하면요, 벌금이 15만 불? 말하자면 원금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그리고 50만 불까지의 벌금도 가능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이제부터가 사실 핵심이죠. IRS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기 전에 자진해서 과거의 누락을 바로잡으면 벌금을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 사면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싶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거고 이런 중요한 정보이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요, 고의적이지 않아야 해요. 이에 대한 내용 또한 제가 예전에도 여러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의 얘기는 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사면받느냐. 첫 번째 옵션은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줄여서 저희는 이제 Streamlined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IRS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자진신고 프로그램으로서요, 2026년 현재도요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당연히 핵심 요건은요, 고의적이지 않은 비고의적인 위반 케이스로 내가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고의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의무를 몰랐거나 아니면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IRS가 여러분의 상황에 먼저 문제 삼지 않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있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년치의 소득세 수정 신고이고요. 두 번째, 6년치의 FBAR 리포트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비고의적인 사유를 소명하는 하나의 법률 메모입니다. 사실 이 소명서가 사실상 케이스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내서 이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보내는 데 있어서 추가로 내가 부담해야 될 건 뭐냐, 벌금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납세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는요, 앞서 얘기했던 그 6년치의 이 FBAR 리포트 중에 해외 금융자산의 가장 높았던 연말 잔액의 5%를 미셀레니어스 페널티라고 해서요 부과하게 됩니다. 예컨대 한국 계좌 잔액이요, 가장 높았던 해가 있었어요. 그 해에 뭐 예컨대 연말 잔액이 8억 원이 있었다. 한 55만 불 정도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5%인 27만 500불이 벌금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스트림라인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교해 본다면 현저히 낮은 금액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라면 뭐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해당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 5%도 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외 거주자의 스트림라인드 파일링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벌과금은 0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옵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스트림라인드가 어떤 공식 사면 프로그램으로서 한 가지라고 하면 두 번째는 DIRS라고 하는 게 있어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2026년 현재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그리고 스트림라인드보다 한 단계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벌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스트림라인드의 경우요, 도메스틱,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5% 페널티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해외 거주자들은 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메스틱, 국내 거주하는,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걱정을 하겠죠. 야, 5%도 이거나 많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DIRS, 지금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벌금이 아예 없을 수 있으니까. 도메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뭘까요?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이 필요하겠죠. 정상 참작의 사유라고 합니다. reasonable cause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다 추상적이잖아요. 왜? 고의적이지 않은도 추상적이고
reasonable cause도 그렇고 어떤 조건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본인의 출신국이 어디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자주 본국에 가느냐, 나의 금융자산이 본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도 있느냐, 어떤 식의 활동을 그 금융자산을 통해서 했느냐, 그로부터 비롯된 어떤 뭐 소득이 있느냐 일 텐데, 바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 부분을 가장 실무적으로는 중요하게 봅니다. 뭐냐? 누락된 해외 금융자산이 있잖아요. 그로부터 비롯된 미국 과세 소득,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과세액이 없거나 매우 낮아야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당신이 보고를 안 한 건 잘못인데, 하지만 그로부터 내가 누락된 세금은 없잖아, 세금 안 낸 것도 아닌데, 그런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말하자면 정상 참작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거죠. 뭐 말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 전체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키가 된다. 그러니 너무 이게 나 안 했는데, 자산이 얼마였는데, 또는 얼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10,000불 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럴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충분히 소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으니 지레 짐작으로 패닉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또 그러면 아까 정상 참작이요, 한국은행에 나 소득이 있는데, 이자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증권에 또 배당 소득도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누락된 과세 소득, 그로부터 누락된 과세액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미 하지만 그 해당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죠. 그리고 한국의 세율이 미국보다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 추가로 낼 세금이요, 없거나 적어질 수 있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평가해 봐야 되겠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연락을 주니까요, 뭐 이건 꼭 정확한 개인의 사례라기보다는 제가 좀 각색한 건데요. 저기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영주권자이고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요, 아들 본인 이름으로요, 한국에 여러 금융계좌를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뭐 좋은 뜻에서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출금 계좌도 있고, 뭐 증권 계좌도 있고, CMA 계좌도 있고, 뭐 등등등 총 잔액이 한 100만 불 정도 된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이전해둔 부동산 상가 2채, 또 공동명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부모님한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던 이 위반은 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반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본인이 계좌 존재 자체를 몰랐고, 존재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소유권, 컨트롤 파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에도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좌를 당연한 얘기지만 직접 관리하거나 돈을 인출한 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으로서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를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분이 대신에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림라인드를 하더라도 5%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과세 누락액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국 금융계좌 이자 소득이요, 이미 한국에서 원천징수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스토리라인이 나오겠느냐,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냐, 그래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미국의 세금 우리 3년치 수정신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추가로 이 납부하는 미국 과세액이 한국에서의 세금을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해서 적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나오는 누락된 소액이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까 이 사례에서 얘기했던 이분의 경우는 주식계좌는 있지만 다행히도 매각한 적이 없어서요, 실현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팩트도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나 부동산 자산도 있고 보고 안 했는데, 그랬을 때 부동산은요, 이 해외 계좌 신고에 있어서요, 그 자체로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요, 부동산 자체는 FBA와 FATCA에서의 보고 대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고는 해야죠. 그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세 신고에서 스케줄 C를 통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 자체대로 또 수정신고를 통해서 반영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종합을 하면요, 스트림라인드에 5% 벌금 내지 않고요, DIRS를 통해서 벌금을 0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각각의 팩트를 어떻게 우리가 이 규정에 적용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잘 만드는 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전문가와 당연히 같이 분석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빠뜨리기 쉬운 게 있어요. 해외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연간 10만 불 이상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요, 증여받으면요, 폼 3520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해외 증여를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증여세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IRS에 알리는 정보 보고의 의무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누락하면 받은 금액의 최대 25%까지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뭐 돈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이거 앞서 얘기했던 스트림라인드냐 DIRS냐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이 금액이 연간 10만 불을 넘으면 폼 3520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 이 세금이 아니라 정보 보고라는 것 또한 반드시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다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첫째, IRS는요, 이 FATCA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해외 금융 정보를 여러분들이 US 펄슨이라면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알겠어? 정말 알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제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저에게 그런 상담을 요청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에 대해서 제가 이게 디텍트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게 이 자리의 목적은 아닐 것이고, 여러분의 케이스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저희 회사의 역할이고 그 과정을 잘 도와준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 알까 모를까 이거는 사실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댓글로 나오고 뭐 질문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제도의 설명으로 가름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이 FBA 미신고의 벌금이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비고의적인 경우에는 현재 2026년에는요. 16,000불이고요. 그리고 이게 고의적으로 갈 때는 극적으로 뭐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림라인드 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위반을 사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페널티는 국내 거주자는 5%, 해외 거주자는 0%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스트림라인드도 아닌 DIRS를 통해서 벌금 자체를 심지어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라 해도 0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같이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요, 이러한 정보 보고 중에는 이 FBA, FATCA 외에도요, 해외에서 증여를 연간 10만 불 이상 받았다면 폼 3520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간 말씀드린 내용의 정리였었고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러한 자진신고 프로그램 내가 먼저 자진해서 해야 된다. IRS가 문제 삼기 이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내가 여기 해당이 되는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걸릴까 말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위반이면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 위반을 따지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내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IRS의 이런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걸 통해서 해결하겠느냐의 질문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계좌 자진신고라는 게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뭐 한국일 텐데 뭐 조세 협약, 그리고 자금의 출처, 성격, 고의성에 대한 소명,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최적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판단까지 어떻게 보면 법무법인, 회계법인이 다 같이 맞물려서 전문가들이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물론 저희 회사는 그런 것들을 다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뭐 변호사, 회계사 그런 역할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고도의 법률, 세무 영역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신 거 알고 있고요. 또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희 제이슨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이 내용 주변 분들께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